긴 세월 넉넉한 품으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던 산에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찾아옵니다. 의로운 정신으로 뜨겁게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진한 삶이 흐르는 곳. 고단한 세월을 이겨내고 깊은 향을 얻은 찻잎처럼 넉넉한 자연을 품고 남도의 먹과 풍류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이 오랜 이야기처럼 전해 내려오는 곳. 구비구비 가락처럼 삶의 노래가 된 이곳은 빛고울 광주입니다. 광주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넉넉한 산세로 광주를 품어 안은 무등산. 해발 1187m의 무등산은 광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오랜 세월 광주의 상징이자 광주 사람들에겐 어머니로 불렸던 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견줄 것이 없어 무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이 산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산 아래는 한창 봄이건만 이곳은 아직 때를 놓친 겨울이 남았습니다. 탐욕도 소란도 없이 그저 고요하기만 한 새벽산을 깨우는 건 눈 덮인 나무가지를 흔드는 바람소리뿐입니다. 긴 세월이 쌓여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설경은 자연이 주는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호남의 진산이라 불렸던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광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무등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등이 왜 무등이냐 하면요.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무등이고요. 만인이 평등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무등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광주의 기상이 느껴지는 산입니다. 무등산을 오르다 보면 지나게 되는 이곳. 한겨울 최고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음지에 자리 잡아 봄이 가장 늦게 찾아온다고 해서 이름도 얼음바위입니다. 아, 이제 얼음 녹아서 물 똑똑 떨어지는구나. 새벽까지 얼어있던 물이 녹으면서 수천 년 세월의 흔적을 제 몸에 새긴 틈새마다 봄을 알리듯 물이 녹아 떨어집니다. 광주, 화순, 담양을 아우르는 무등산은 산 많은 호남에서도 높은 산으로 손꼽히며 올해 3월 지정된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봄을 맞아 산을 찾은 상충객이 참 많았는데요. 많을 땐 하루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는다는 무등산. 그런데 이 산에 오면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자 산꼭대기에 하늘로 솟은 기암괴석들이 눈에 띕니다. 마치 누군가가 돌을 세워 쌓아 올린 듯 줄을 맞춰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돌들.
무등산 최고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주상절리대 입석대입니다. 주상절리라는 것은 화산이 이렇게 그 폭발하고 분출할 때 그때 나온 그 용암류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화산 세설물들이 냉각되고 수축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 현상이죠. 대부분의 많은 그 주상절리대는 주로 바닷가에 분포 있어요. 그 해발 고도 750m의 고산지대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천만 년 전 화산이 분출하면서 마그마가 급속도로 식어 만들어졌다는 주상절리대. 당시엔 무등산이 산이 아니라 호수나 해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등산객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산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산을 여러 산을 가다 보면 산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무등산은 참 완만하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악산이 아니고 바위가 많은데도 악산이 아닌 이유가 이 경사가 완만해요. 그래서 이 참 편안한 산이고 이 포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포근합니다. 능선마다 진달래가 모습을 드러내고 때를 놓친 겨울과 이른 봄이 공존하는 무등산. 높이에 비해 후덕하고 오르기 어렵지 않은 산세는 호남 사람들에게 어머니 산이라 불려온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저는 여기 화순인데 집에 항상 학생 때 오고 갈 때 보면 무등산이 항상 보이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또 어른들이 무등산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무등산은 정말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푸근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수천 년을 살아온 무등산의 모습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광주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담양과 장성, 한평과 나주와 접하는 광주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중심 도시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쭉 호남 제1의 도시로 불렸던 광주.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주 최고의 부자 동네로 불렸던 양림동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는 고즈넉한 고택의 풍경. 1899년 당시 호남 갑부였던 정병호가 지은 이 집은 호남 지방의 선각자이자 교육가였던 동강 이장호 선생이 구입해 사랑채와 행랑채, 곡간까지 개축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얻었습니다. 보기엔 여느 양반가와 다를 바 없지만 이 집엔 특징이 있습니다. 안채가 기역자로 지어진 것입니다. 원래 남부지방 집은 한일자 집입니다. 반듯한 집이죠. 되게 5칸 내지 7칸 정도로 한일자 집이고, 아무래도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건물이 뼈대가 굵고 지붕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집은 보시다시피 기역자 집입니다. 처음엔 안채와 대문간만 지었다가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더 개축하고 보수하면서 한옥엔 없는 유리문이며 마루를 막은 미닫이 덧문 등 일본식 건축 양식이 가미된 것도 특징입니다. 근대에 와서 사용되기 시작한 붉은 벽돌 장식도 눈에 띕니다. 매화, 대나무 등 사군자를 이용해 한옥의 마당에 있는 자리에 정원을 꾸며놓은 것도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약간 비틀어 앉은 듯한 집의 앉음새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은 무등산을 좌향, 즉 주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 집들은 대개 남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집들은 대개 남향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은 되게 동서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향보다는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는 주좌향을 우선해서 건물을 앉힌 특징을 갖고 있죠. 호남의 진산인 무등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지어진 집. 인자요산이라는 옛말이 떠오르는데요. 이장우 가옥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이웃한 이 집은 최승효 가옥입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가였던 최상현이 지은 이 집에는 여느 한옥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장 아래 숨겨진 다락입니다. 벽 뒤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다락. 이 다락은 일제강점기 최상현이 쫓기던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주던 공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허리 한번 펴기 힘들 만큼 낮은 이 공간을 거쳐갔을까요? 사회적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았던 당시 부자들의 의식이 느껴집니다. 양림동은 광주의 영역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택 인근에 자리 잡은 집. 집 안에 들어가자 특이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 안쪽으로 긴 땅굴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폭 2m, 길이 30여 미터의 이 긴 땅굴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대피시설로 만들어 놓은 방공호입니다. 한동안 방치됐던 이 땅굴은 지금은 이렇게 창고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거든요. 여름에는 항상 뭐 김장독이라든가 옛날에는 우리가 가전제품이 많이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냉장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 여기다가 김치통을 저장해 놓고 묵기도 좋고 김치가 발효가 맛있게 잘 됐습니다. 허허벌판이던 공터에 집이 들어서고 길이 만들어지면서 발견되기 시작한 땅굴은 이 동네에만 총 3개. 일명 뒹굴동굴이라 불리는 이 땅굴 중의 일부는 시민에게 개방되어 이제 그 시절의 영역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호남 제1의 도시 광주. 광주 사람들과 삶을 함께해온 공간은 또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에서 가장 큰 시장인 양동시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에 터를 잡아 광복 이후 한강 이남에서도 큰 시장이라 불렸던 양동시장은 지금도 6개 시장, 1,500여 개의 점포가 모인 호남 대표적 시장입니다. 여기가 호남 제1장이라고 하는데 가게 수가 수천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고 입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혼수며 잔치까지 여기서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시장 안에 없는 게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오, 여기는 재래시장이라도 장사가 너무 잘 된다. 명성을 짐작해 하듯 시장 안은 활기가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계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조금 됐어요. 몇 년이요? 딴 데서 하다가 우리는 여기 온 지는 한 4년 됐어요. 여기 오시니까 좋으세요? 양동시장이? 네. 왜요? 원룸시장이 저쪽에는 시장이 죽었어. 아, 개인 시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통팔달 안 모이는 게 없다는 소문처럼 지리산 산골 마을 나무리며 핵곡식.
손수 만든 담양 죽제품에 보성 벌교의 꼬막이며 생선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낙지. 와, 낙지가 여긴 진짜 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골목이 있습니다. 아우, 여기 이제 톡 쏘는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여기 홍어 파는 그런 골목인가 보다. 전라도 대표 음식 홍어는 이 시장에서도 골목 하나를 차지할 만큼 인기 상품입니다. 푹 삭힌 홍어가 가게마다 그득한데요. 이야, 이 정도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이거. 아, 이게 큰 거.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이고요. 네. 네, 여기가 코. 아, 코? 네. 이게 제일 먼저, 예, 알싸하니 톡 쏘는 맛이 나오죠. 이게. 예, 예. 아. 20년 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한수님 씨의 홍어. 한 점 드셔보실래요? 네.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푹 삭혀 톡 쏘는 맛이 그만입니다. 전라도에서 큰일 치를 때면 어김없이 홍어가 상에 오른다죠. 우리가 시제거든요. 내일이 아, 시제 모시는데 시제 모시는 날. 저기 상에다 올릴 거 찌고 또 이렇게 보다 오시면은 일가 친척들 오시면은 그 묻혀서 회로 또 내놓고 아, 항상 다니니까 아는 사람 같아요. 오래된 네, 시장이니까. 오래되니까. 시장에서 보낸 긴 세월만큼 오랜 단골도 많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혼수를 해가던 곳도 바로 이 양동시장이었다는데요. 마침 한복집에선 혼수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거 한복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딸 결혼식에 아, 벌써 치인 때도 있고. 아, 좋으시겠다. 아, 주여. 일부러 이곳을 찾는 이유. 어쩌면 넉넉한 정 때문은 아닐까요? 필요한 것은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정겹고 또 일부러 우리 아이 쇼핑도 와서 해가지고 보고. 최근엔 양동시장에 새로운 변화도 생겼습니다. 양동시장 2층에 자리 잡은 무지개 마을. 독특한 공예 작품이 가득한 이곳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만든 공방입니다. 무지개 마을은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며느리들이 일도 하고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는 다문화 공간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다는 김나라 씨는 이곳에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베트남 며느리들에게 일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모임에서 다양하게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언니는 한국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 좀 어렵니까 언니가 그냥 설명 주고 무슨 만들어 싶으면은 언니도 알려줘요. 오늘 한국어를 배울 교재는 한참 유행하는 한국 가요입니다. 뜻도 모르는 낯선 한국어 노래가 익숙해질 때쯤 낯선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익숙해지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성한 좌판처럼 가득 품고 양동시장은 오늘도 북적이고 있을 겁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저만치 물러가고 광주에도 봄이 한창입니다. 얼었던 물이 녹고 앙상했던 가지들도
환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겨우내 먹던 묵은김치 대신 겉절이며 열무김치며 햇김치들을 담그기 시작하는 시기. 이때쯤 광주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김치가 있다고 해서 광주 토박이 장흥고시 종갓집을 찾았습니다. 배추며 새우젓이며 가진 양념이 들어가는 건 여느 김치와 같아 보이는데요. 특이하게도 한켠에 낙지며 전복, 새우 같은 해산물과 과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통영 조기김치, 강릉 명태김치와 함께 해물이 들어가는 전통김치로 이름이 높은 반지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방이랑 틀리게 네. 이 해물, 전복 이런 거를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김치에? 네, 있죠. 이쪽에 저희 남도 쪽에 바다, 남해, 서해 이렇게 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기도 하고. 질 좋은 양지도 푹 삶아 육수를 만들고 남은 수육은 한 입 크기로 잘라 놓는데요. 한 단. 지금 고춧가루는 보통 배추김치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요. 아, 왜요? 네, 이게 물김치하고 배추김치의 중간쯤 되는 물김치거든요.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낙지. 갖은 재료를 넣고 버무린 김치 속에 잘 다듬은 해산물을 넣고 양념을 배추와 함께 버무린 뒤 배춧잎 사이사이에 고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 후 양념에 넣었던 해산물을 보기 좋게 위에 얹어 보처럼 싸준 뒤 항아리에 지금 차곡차곡 완성된 김치를 지프로 엮어 항아리에 담고 수육을 만들고 식혀놓은 육수를 자작할 정도로 김치에 부어준 뒤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반지김치가 완성됩니다. 귀한 재료는 모두 들어가는 김치. 그래서 양반가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먹었다는데요. 진짜 반지라는 이름이 배추김치도 아니고 물김치도 아니고 네. 배추김치보다 좀 시원하고 물김치보다 좀 간이 좀 돼 있고 네. 너무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귀하디 귀한 김치이다 보니 올라가는 상도 따로 있습니다. 그 상이 바로 광주 음식의 대명사 한정식입니다. 다른 지역의 한정식에 비해 광주 한정식은 특히 해산물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광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해산물들이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싱싱한 해산물이 있고 그래서 젓갈이 풍부하고 또 농산물도 이쪽이 색깔도 좋으면 이제 맛도 좋기 때문에 그 김치 맛이 좋다고 해서 같이 발효식품 모든 식품들이 어우러져서 광주에서 유독 한정식 문화가 발달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문인, 학자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 배움을 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선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명이 조선시대 유학자 고봉 기대승입니다. 이 마을 이름이 너부실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위치가 좋은 데 있어서 남도의 3대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치가 너무 좋아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공기가 저를 다 이렇게 다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부실 마을은 광주의 명문가 중 하나인 행주기 씨의 집성촌으로 워낙 많은 문인, 학자가 배출되어 남도의 3대 명당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고봉 기대승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학문을 익히고 후학을 길렀습니다.
너부실 마을 중심에 자리 잡은 월봉서원. 월봉서원은 고봉 기대승을 모시는 사당이자 선비들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중 강당인 빙월당은 기대승이 죽은 뒤 그를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빙월당과 충신당 두 개의 편액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월봉서원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는 빙월당이라고 해놓고 저쪽에는 이름이 또 달라요. 충신당 이렇게 해놓고. 빙월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 임금이 이 기대승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여서 마음은 얼음장 같으니 그 달마저 눈빛처럼 차갑구나. 이런 뜻으로 해서 빙심서롤이라는 효를 내리셨고 이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건물 이름이 빙월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강당 이름 충신당하고 빙월당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왕마저 감동시킨 학자 기대승. 그의 꼿꼿한 선비 정신은 월봉서원의 모든 건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서원 내의 건물엔 어느 것도 단청이 없습니다. 허례허식을 싫어했던 그의 성품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당대의 학자 퇴계 이황과 사상 논쟁을 벌이면서도 꺾이는 법이 없었다는 고봉 기대승. 생각은 달랐으나 학자로서 서로를 존경했던 두 사람의 우정은 이황이 직접 써준 친필 글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살림 정치를 가져온 가장 뛰어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어떤 학자 정치가, 학인 정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성리학의 발전을 이끈 위대한 학자. 학행이 겸비된 선비로 늘 백성의 삶을 고민했던 그의 정신은 그가 남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동네에 되게 예쁜 집이 있다 그러는데. 그 A일당 말씀하시군요. A일당이 가보죠. 이쪽이 바로 여기니까. 예. 커다란 대문 옆에 작은 쪽문을 열어둔 독특한 집 A일당. 아유. 이야, 여기 보이는 데가 너무 예쁘다. 들어가세요. 이 집이 참 예스럽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좋지요. 예. 근데 이렇게 큰 문 나비두고 이렇게 쪽문으로 이렇게 꼭 들어와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주인한테 온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쪽문 항상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라. 누구나 들어오라. 그러나 행사가 있고 사람이 정식 방문하면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닫힌 공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 이 사람이 산다, 서로 이렇게 소통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쪽문으로 표시를 열어놓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서로. 그런가 보죠? A일당은 조선 숙종 때 고봉 선생의 6대 손인 기연복이 부모님을 위해 지은 집입니다. A일당,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해, 날일, 해를 가리키고 세월이 되는 거죠. 부모님 계신 세월을 사랑하고 또 그 부모님 가신 세월을 아까워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부모님 생각하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처마. 이 집이 살아온 300여 년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집 뒤에는 700여 평에 달하는 너른 대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대숲은 선비가 풍류를 읊던 사색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집을 넘나들던 호랑이며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호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00년, 대숲이 울창해지자 그 그늘 아래 너른 자생차밭이 자라났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흔한 나무 같은데요.
이 굉장히 귀한 자생차래요. 대나무 밭 사이에 이렇게 자생차 밭이 쫙 이렇게 자연이 이루어져 있는데 되게 운치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선비가 걸었을 이 대숲속을 걸으니 300년을 오롯이 지켜온 꼿꼿한 학자의 정신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해가 들고 비가 오고 시간이 흐르며 더 크고 단단해진 대나무처럼 이 집과 함께한 사람들의 역사도 그렇게 단단해져 오지 않았을까요? 학자 많고 선비 많은 예향의 고장이다 보니 광주에선 함께 발전한 것이 있습니다. 글 좀 쓰고 그림 좀 그린다는 사람이면 어김없이 찾는다는 광주 진다리붓. 안명환 씨는 3대를 이어온 진다리붓 장인입니다. 진다리는 광주시 백운동의 옛 지명으로 이곳 붓을 일컬어 진다리붓이라 하는데요. 11월부터 3월 사이 겨울 추위를 겪은 고르고 기름진 염소털로만 만들어집니다. 풋만 과정이 100번에서 1번 빠진다 그래요. 99번. 99번 그러는데 아주 이건 굉장히 섬세한 일이죠. 이건 괜히 그것도 그냥 어느 시기만 해서 간단히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의 작품이다. 내가 서희가 선생님들 쓰실 때 역시 써보고 진다리붓이 역시 써보니까 좋더라. 내가 아무리 붓을 잘 만들었다 해도 써본 사람이 너 해보면 이거 잘못했다 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별인 거 아닙니까? 겨울을 넘긴 염소털은 질은 좋지만 기름기가 많아 먹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불에 태워 곱게 갈아낸 쌀결을 뿌려 기름기를 걸러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얼마나 공들여 하느냐에 따라 붓의 윤기와 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붓 한 필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진다리붓을 만들 땐 만든다 하지 않고 맨다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그렇게 골라낸 털을 일정량만큼 종이에 감아 끝을 가지런히 맞춘 뒤 명주실로 단단히 묶고 물을 적셔 정리합니다. 물에 적셨을 때 모양이 팽이처럼 둥글고 중심점이 있어야 좋은 붓이라 하죠. 하도 정성을 들이다 보니 진다리붓을 쓰면 수명이 길어지고 높은 벼슬을 하게 된다 해서 붓을 사기 위해 집 앞에 진을 치는 사람들까지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옛날 시대에 이제 그 사당 그 벗짐 장사가 있잖아요. 벗짐이고 그분들한테 필장이라고 해요. 필장. 벗다를 지고 와서 사당에 와서 주무시고 또 우리 집에 와서도 한 3, 4일간 부대가 가려고 주무시고 가요. 그렇게 만들어진 붓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곱게 만들어진 그의 붓에는 긴 세월 이 길만 걸어온 그의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일필휘지를 부르는 그의 붓. 그 자부심 때문인지 붓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호가한다고 하는데요. 예향 광주의 이름과 진다리붓의 명성은 그처럼 올곧게 한기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 지켜온 것 아닐까요?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이던 1930년대 우리 자본으로 세워진 호남 최초의 극장, 광주극장입니다. (1935년에) 이 극장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요즘 보기 드물게 손으로 그린 간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런 간판 보니까 굉장히 정겨운데요. 오래된 옛 모습이 그대로 남은 극장 안. 너무 옛날 그 포스터들이. 극장 2층엔 80여 년 세월 동안 이 극장을 거쳐갔을 추억의 명화들이 익숙한 극장 포스터로 남아 전시되고 있습니다. 옛날 그 70년, 60년대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영화를 미술관에 전시했던 내용을 우리 이걸 다 전시하신 거예요? 신성일 선생님이세요? 네, 신성일 선생님. 남남북녀 그때 TV도 컬러 영화도 없던 시절 사람들을 울고 웃게 했던 당시의 영화들은 이렇게 간판으로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좀 초창기 때 우리 강주극장 초창기 때 지금 만들어진 영사기죠. 제가 이렇게 보면 하여튼 우리 이 공간을 나름 이렇게 영화 박물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옛날식 의자. 예전에 그 극장 의자들 그리고 진짜 하면서도 사람들 많이 앉아가지고 좋은 영화 전성 시대가 있었죠. 사랑방 손님과 이렇게 그때 시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 시절의 극장 의자인 것이죠. 정말 운치 있네. 그대로 이렇게 배치하고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하지만 영화가 개봉했다 하면 인산인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배우라면 한 번씩은 섰던 무대가 바로 광주극장이었습니다. 여기 임검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임검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임검석이 이게 무슨 특별석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네, 이게 1930년대 일본 식민 지배하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되게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어떤 또 대사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 임검석에 일본 순사들이 항상 착석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대사가 나오면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래서 주의를 주는 거죠. 이거 뭔가 이렇게 또 보신 분들이 수근수근거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바로 그때마다 주의를 줘서 그게 계속 3번 정도 나오면 바로 그날 연극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됐었죠. 극장엔 아직도 지난 역사를 되새겨볼 검열 서류들과 영화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또 하나가 바로 간판입니다. 20여 년 전 광주극장에서 처음 간판을 그렸다는 박태규 씨. 그때만 해도 밥 먹을 틈도 없이 그림을 그려야 했을 만큼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바뀌게 되면 7군데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개봉관들이 2주에 들어가니까 한 달에 한 20편에서 30편 정도 이렇게 계속 교체 작업을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그린 거죠. 실제 영화 간판들 극장 미술에 포함되는 것은 유일하죠. 지금 강주극장이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느껴지는 것이고 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라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출력되는 프린트 간판에 밀려 1년에 고작 2편밖에 그릴 수 없게 된 지금. 그는 당시에 그렸던 영화 간판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편리한 것만 찾는 지금. 그가 그리는 건 어쩌면 그 시절 영화 속에 담겼던 지나간 시간의 아름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아름다움이 새로운 오늘을 만난 곳도 있습니다. 각각의 네모난 상점들이 얽히고 설킨 곳. 이곳은 대인시장입니다. 역 앞에 자리 잡아 광복 직후엔 웃돈을 얹어야 점포를 구할 만큼 손님이 많았던 곳. 하지만 그 영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공판장 여가 있고 과일 공판장이 북동가 있었어. 근데 그걸 다 떠나버리니까 덜 됐는데 터미널이 이사 가버리고 그러니까 충장로가 안 돼, 장사가. 이게 충장로가 안 되니까 대인시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도청까지 마저 가버렸잖아. 다 물고 가버렸어. 하나 둘씩 닫혀가던 가게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건 2008년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상권이 많이 죽어서 많은 상인들이 나가시니까 빈 상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싼 작업실을 찾아서 대인시장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이유예요. 빈 벽엔 그림이 그려졌고 상인들도 함께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나물이며 먹거리가 사라진 자리엔 조각품이며 전시품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이 줄었던 시장거리에 문화를 보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적막하던 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좀 이제 저희 이렇게 식당이기 때문에 입출입구는 이렇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같이 작가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인은 모델이 되고 골목은 도화지가 됐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며 공존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미래가 이곳에 있습니다. 광주를 가로지르는 큰 길 금남로. 1980년 5월 뜨거웠던 그날의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5.18 민주화운동 자료실인데요. 그때 기록이 남겨진 이곳에 오니까 왠지 기분이 숙연해집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그 가슴 아픈 순간을 일기로, 취재 노트로, 진료 기록으로 남겼던 평범한 광주 사람들. 그들의 기록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그때의 광주를 다시 세상에 알렸습니다. 당시 조한유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안녕하세요. 급하게 직장으로 달려가는 길. 거리는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주가 정말 치열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전쟁이나 다름없었으니까. 한참 시위가 격렬했을 때 금남로 가톨릭 센터 그쪽을 쭉 한번 이제 순회를 해봤는데 일기에도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신발들, 뭐 운동화, 슬리퍼, 구두짝, 하여간 할 것 없이 고무신 여러 가지 신발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어요.
기례가 한 기례가 그것이 매우 꼭 스산한 전쟁이 일으키고 한 그 잔해 모양으로 그것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고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 그 광경을 기록으로 남긴 건 마음속에서 우러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아, 내가 이 기록을 생생하게 좀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평상시 일기를 써왔으니까 왔는데 왠지 그때는 이걸 뭔가 역사적 증언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증언으로서 이건 좀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는 조한유 씨. 그 아픈 기억을 보듬어 안고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헤아리며 광주의 삶과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단한 역사에 꺾이면서도 늘 의롭게 다시 일어섰던 땅. 그 마음을 품고 광주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